네 아버지처럼 평생 감옥에서 썩고 싶지 않으면 이 서류에 당장 사인해! 태상으로 한태석 회장의 서늘한 목소리가 VIP 룸의 무거운 공기를 갈랐다. 그는 최고급 만년필 끝으로 테이블 위 서류를 톡톡 두드렸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집행을 재촉하는 시계 소리 같았다. 서지우는 창백한 얼굴로 그 앞에 서 있었다. 빗줄기가 통유리창을 세차게 때렸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모욕감에 떨리는 손을 감추려 스커트 자락을 꽉 움켜쥐었다. 갓난뱅이 주제에 아직도 자존심이 남았나? 한태석이 비웃었다. 내 아버지가 왜 저 꼴이 됐는지 잊었어? 개미가 코끼리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봤을 텐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지우의 심장에 박혔다. 지우의 시선이 그의 손에 들린 만년필에 꽂혀 혔다. 짙은 남색 몸체에 은은한 자개 장식. 아버지가 사업에 성공했을 때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애지중지하던 바로 그 펜이었다. 어째서 저 남자의 손에 있는 거지? 항소 포기 각서다. 여기에 사인하면 너에게는 손대지 않겠다. 하지만 거부한다면? 한태석은 말을 끊고 서류 옆에 놓인 또 다른 봉투를 밀었다. 내 이름으로 된 횡령 고소장이야. 증거? 만드는 건 1도 아니지.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결국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다. 아버지의 이름 옆에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굴욕적으로 새겼다. 서류를 내던지듯 놓고 돌아서는 지우의 등 뒤로 한태석의 나직한 통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처리됐어. 10년 전 그 사고 정말 깨끗하게 마무리된 거 확실하지? 지우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 전 사고라니. 그건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든 바로 그 사건이었다. 비극이 있기 한 달 전 지우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다. 낮에는 카페 유니폼에 커피 얼룩이 마를 새 없었고 밤에는 낯선 차에 차가운 운전대를 잡았다. 손님 도착했습니다. 취객을 부축해 내린 지우는 지친 숨을 몰아쉬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만이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바로 아픈 어머니의 약값 때문이었다. 그 평범한 고단함이 곧 다가올 폭풍의 전조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날도 대리운전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한 지우는 먼지 쌓인 창고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잦아진 탓에 집안 환경이라도 깨끗하게 해야 마음이 놓였다. 낡은 상자 하나가 손에 잡혔다.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잊고 있던 시간들이 쏟아져 나왔다. 빛바랜 앨범을 넘기던 지우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 그리고 그 옆에서 어깨동무를 한 두 남자. 한 명은 낯설었지만 다른 한 명은 지우는 숨을 멈췄다. 지금보다 훨씬 젊지만 그 오만한 눈빛은 분명 한태석이었다. 그 순간 더 믿을 수 없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의 가슴 주머니에 꽂힌 만년필, 짙은 남색 몸체의 은은한 자개 장식, 한태석이 항소 포기 각서를 내밀 때 썼던 바로 그 펜이었다. 어째서 아버지의 펜이 그 남자의 손에 있었던 걸까?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뜯어냈다. 종이가 찢어질 듯 위태로웠다. 그녀는 곧장 어머니의 방으로 달려갔다. 옅은 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엄마? 지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떴다. 지우는 사진을 어머니의 눈앞에 내밀었다. 엄마? 이 사진? 아버지 옆에 있는 사람 한태석 회장 맞지?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동공이 공포에 질린 듯 흔들렸다. 그녀는 딸의 손에서 사진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다. 그리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중얼거렸다. 안 돼. 이걸 왜? 어머니는 딸의 손에서 사진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다. 버려, 당장. 어머니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나왔다.
이걸 왜 아직도 다 잊어야 해. 우리까지 위험해져. 위험하다니? 엄마, 대체 아빠랑 한태석 회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우가 다그쳐 물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입을 굳게 닫아버렸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의 저런 공포는 단순한 관계 때문이 아니었다. 그 뒤에는 분명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지우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낡은 서류 뭉치를 헤집었다. 손끝에 바스러지는 종이의 감촉이 아버지의 부서진 삶처럼 느껴졌다. 그때 서류 더미 가장 아래에서 빳빳한 감촉이 느껴졌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 봉투였다. 겉면에는 아버지만의 독특한 필체로 내 사랑하는 딸 지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수감되기 직전 교도소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이미 수십 번은 읽어 너덜너덜해진 편지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글자들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지우야, 이 편지를 읽게 될 때쯤이면 아빠는 아주 오랫동안 내 곁에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누구의 말도 믿지 마라. 특히 태상그룹의 사람들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지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단순한 당부라고 생각했던 문장이 이제는 피를 토하는 절규처럼 들렸다. 편지의 마지막 문단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나의 영혼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공이 결국 누군가의 끝없는 탐욕을 위한 재물이 되고 말았다. 재물. 아버지는 자신의 기술을 유출한 것이 아니었다. 빼앗긴 것이었다. 그 순간 한태석의 손에 들려있던 자개 만년필, 젊은 시절 아버지와 그가 함께 찍은 사진, 10년 전 사고를 언급하던 그의 통화 내용, 그리고 어머니의 공포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하나로 맞춰졌다. 지우는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는 기술 유출범이 아니었다. 태상그룹을 지금의 자리에 올려놓은 핵심 기술의 진짜 주인이었다. 한태석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훔치고 그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것이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편지지 위로 떨어졌다. 잉크가 검게 번졌다. 하지만 지우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차갑고 단단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웠다. 그녀는 낡은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젊은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었다. 나직하지만 그 어떤 맹세보다 굳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아빠, 제가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게요. 꼭. 다짐을 마친 지우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 했다. 바로 그때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편지 봉투 안쪽 빛을 비추자 희미하게 비치는 무늬가 있었다. 단순한 봉투 안감이 아니었다. 그건 아주 작은 글씨로 인쇄된 숫자와 기호의 나열, 마치 암호처럼 보였다. 태상그룹 전략기획팀. 서지우는 숨 막히는 정적 속에서 자신의 이력서를 굳게 움켜쥐었다.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낡은 구두 소리마저 삼켜버릴 듯 차가웠다. 주변을 스쳐 지나가는 직원들의 명품 시계와 잘 다려진 셔츠는 보이지 않는 벽처럼 그녀를 위축시켰다. 이곳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괴물의 심장이었다. 복도를 걷던 지우는 누군가와 어깨를 부딪혔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수리를 파고들었다. 어딜 보고 다니는 거야? 화려한 트위드 재킷을 입은 여자 한유라였다. 그녀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지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었다. 지우의 저렴한 정장은 그녀의 명품 구두 앞에서 초라하게 구겨졌다. 인턴? 냄새나. 어디서 이런 싸구려를 들여놔? 그때였다. 유라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다. 한도준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동생의 팔을 잡았다. 그만해. 다들 보잖아. 한유라는 입술을 삐죽이면서도 오빠의 말은 듣는 듯했다. 그녀는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쏘아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인턴 주제에 감히 누굴 쳐다봐? 내까지 게 있을 곳이 아니야. 그녀는 보란 듯이 지우의 어깨를 다시 한번 툭 치고 지나갔다. 종이처럼 구겨진 지우의 이력서 위로 그녀의 값비싼 향수 냄새가 내려앉았다. 한도준은 잠시 지우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연민인지 단순한 호기심인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지우의 어깨에 묻은 미세한 먼지를 털어내는 신용을 하려다 이내 손을 거두고는 돌아서 버렸다. 그 짧은 순간의 망설임이 오히려 더 큰 모욕처럼 느껴졌다. 과연 저 남자도 한태석의 아들인 걸까? 며칠 후 지우는 회의실 정리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모두가 퇴근한 텅 빈 회의실. 그녀는 테이블 위 서류들을 정리하다가 한 문서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M&A 추진안, 치우 SR 바이오 연구부문 완전 해체 및 자산 매각 건. SR 바이오. 바로 아버지의 회사 이름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곳에는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연구 자료들이 단지 자산이라는 이름 아래 목록화되어 있었다. 그리고 문서 마지막 장에는 선명한 붉은색 직인과 함께 최종 승인 예정일이 찍혀 있었다. 3개월 후 주주총회 상정. 시간이 없었다. 한태석은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까지 세상에서 지워버릴 작정이었다. 서류를 쥔 지우의 손등에 힘줄이 하얗게 솟아올랐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날 밤 지우는 모두가 떠난 사무실에 홀로 남았다. 그녀는 전략기획팀 부장의 컴퓨터 앞에 섰다. 아버지의 연구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다. 그녀는 낮에 어깨너머로 봤던 부장의 로그인 패턴을 기억해냈다. 손가락이 가쁘게 키보드를 두드렸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폴더 목록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중 하나, SR 프로젝트 파이널 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폴더를 클릭하는 순간 화면 중앙에 작은 팝업 창 하나가 떠올랐다. 한태석 회장의 직접 승인. 붉은 경고창은 지우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철문과도 같았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켰다. 정면 돌파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돌아갈 길도 없었다. 지우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분명 어딘가에 아버지가 남긴 흔적이 있을 거야. 정문이 잠겼다면 잊혀진 뒷문이라도 찾아야 했다. 그날부터 지우의 밤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회사 서버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낡은 아카이브 폴더들을 파고들었다. 마우스 휠이 굴러가는 소리만이 정적을 갈랐다. 수만 개의 파일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먼지 쌓인 보석 하나를 발견했다. 10년 전 재무팀장 비공개 회계장부. 암호화된 파일이었지만 어이없게도 암호는 팀장의 아들 생일이었다. 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장부를 열자 날짜와 숫자들이 빽빽하게 그녀를 덮쳐왔다. 아버지의 사건이 터지기 직전 거액의 자금이 정체불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기록. 지우는 그 날짜를 단서로 다시 서버를 헤집었다. 그리고 찾아냈다. 사건 당일 아버지 연구실 복도를 비추던 CCTV 영상 원본 파일. 하지만 파일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사유, 원인 불명 파일 손상, 복구 불가라는 차가운 IT팀의 기록만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이다. 며칠 뒤 지우는 자료실 정리 지시를 받았다. 묵은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두꺼운 회사 창립 기념 자료집을 무심코 넘겼다. 그러다 숨을 멈췄다. 빳빳한 페이지 위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옆에 있는 사람은 한태석이 아니었다. 온화한 인상의 선대 회장이었다. 두 사람은 마치 친형제처럼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한태석은 그저 멀찍이 서 그림자처럼 둘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아버지와 선대 회장은 대체 무슨 관계였을까? 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낡은 서류철 사이에서 지우는 조작된
차용증 한 장을 발견했다. 아버지가 회사 기밀 기술을 담보로 거액의 사채를 썼다는 내용이었다. 필체는 교묘하게 아버지를 흉내내고 있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버지를 믿었지만 눈앞의 증거는 그녀를 흔들었다. 혹시 아버지가 정말... 아니야. 지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이건 함정이다. 그녀를 무너뜨리려는 한태석의 더러운 수작일 뿐이다. 이성은 그렇게 외쳤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심어지면 독초처럼 자라나는 법이었다. 지우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녀는 인사팀의 퇴직자 명부를 뒤지기 시작했다. 10년 전 아버지의 사건을 전후로 부당하게 해고된 사람들.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박혔다. 한태석의 전직 비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비서의 연락처를 수첩에 옮겨 적었다. 그날 밤 지우는 마지막으로 이메일 서버의 백업 데이터를 훑었다. 삭제된 메일함, 임시 보관함까지 샅샅이 뒤졌다. 바로 그때였다. 한태석의 이름으로 작성되다 만 이메일 초안 하나가 발견되었다. 수신자는 비어 있었다.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파나마의 SPC 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지우의 눈이 커졌다. 페이퍼 컴퍼니. 한태석의 비자금이 흘러 들어간 검은 구멍의 실마리였다. 지우는 방금 확보한 전직 비서의 전화번호를 내려다보았다. 희미하게 흩어져 있던 단서의 파편들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태석이 쌓아 올린 견고한 성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한유라는 서지우의 자리를 매서운 눈으로 훑었다. 텅 빈 책상 위, 주인을 닮아 단정한 필기구 몇 개가 전부였다. 지우가 잠시 탕비실로 향하자 유라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지금이었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지우의 컴퓨터 마우스를 잡았다. 익숙하게 잠금 화면을 풀었다. 며칠간 어깨 너머로 훔쳐본 비밀번호였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춤을 췄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경쟁사 직원의 가짜 이메일 주소로 신제품 디자인 시안의 일부를 전송했다. 파일은 일부러 해상도를 낮추고 핵심 기술은 교묘하게 가린 의심을 사기 딱 좋은 수준의 것이었다. 전송이 완료되자마자 보낸 편지함 기록을 깨끗하게 삭제했다. 모든 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완벽한 범죄였다. 이제 마지막 조각만 맞추면 되었다. 다음 날 오후 전략기획팀 사무실의 평온은 산산조각 났다. 육중한 체격의 보안팀 직원 2명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들의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섬뜩하게 울렸다. 사무실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던 손가락들이 허공에서 멈췄다. 서지우 씨, 잠시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팀장이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얼굴로 일어섰다. 팀장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며 서류 한 장을 책상 위로 내던졌다. 신제품 디자인 시안을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입니다. 당신 계정에서 발송된 이메일과 입금 내역까지 확인됐습니다. 입금 내역이라니. 지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바로 그때 한유라가 과장된 몸짓으로 지우의 책상 밑을 가리켰다. 어머, 이게 뭐지? 그녀가 집어든 것은 작은 USB 하나였다. 보안팀 직원이 재빨리 그것을 넘겨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경쟁사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 조작된 채 떠 있었다. 모든 증거가 하나의 화살처럼 지우를 겨누고 있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한도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지우의 창백한 얼굴과 유라의 희미한 미소를 번갈아 보았다. 잠깐만요.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그가 나섰지만 팀장은 그를 막아섰다. 도준은 곧장 아버지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아버지, 이건 함정입니다. 서지우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한태석은 아들의 말을 코웃음으로 받아쳤다. 그는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함정? 내 아들이 겨우 인턴 하나 때문에 회사의 결정을 의심하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완벽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닥쳐라! 한태석이 책상을 내리쳤다. 찻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네가 감싸고 둘수록 일만 커질 뿐이다. 본보기로 삼아 태상그룹에 다시는 발도 못 붙이게 블랙리스트에 올려. 그것은 아들을 향한 경고이자 지우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였다. 지우는 묵묵히 자신의 짐을 종이 상자에 담았다. 낡은 펜 한 자루, 달아빠진 수첩, 그녀의 전부였다. 동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피하거나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던졌다. 한유라는 팔짱을 낀 채 만족스러운 미소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보안팀에 이끌려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한도준이 다급하게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다. 지우 씨,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어떻게든... 하지만 지우는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태상으로부로 향하는 모든 문이 닫혔다. 증거를 찾을 유일한 통로가 바로 눈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이다. 쫓겨난 지우가 기댈 곳은 차가운 모텔방의 딱딱한 침대뿐이었다. 벽지 너머로 들려오는 희미한 소음 속에서 그녀는 낡은 수첩을 펼쳤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한태석의 전직 비서. 그녀는 지우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이자 가장 위험한 도박이었다. 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 공중 전화로 향했다. 동전이 짤랑거리며 떨어지는 소리가 그녀의 결심처럼 단단하게 울렸다. 며칠 후 허름한 카페의 구석자리에서 두 여자가 마주 앉았다. 전직 비서는 초조한 듯 찻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살폈다. 왜 절 찾았죠? 전 이제 태산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지우는 대답 대신 작은 USB 하나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 안에는 한태석이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를 언급했던 이메일 초안이 담겨 있었다. 비서의 눈이 흔들렸다. 한유라 실장이 법인카드로 사들인 명품들 전부 당신이 처리했죠. 그 물건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현금화되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걸 알아서 뭐하게요? 그들은 괴물이에요. 당신도 나도 그냥 벌레처럼 밟아버릴 거라고요. 지우는 비서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당신을 쓰고 버렸어요. 10년 넘게 충성한 대가가 고작 부당해고와 푼돈이었습니까? 지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비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결국 가방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USB를 꺼내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지우가 내밀었던 USB 바로 옆에 나란히 놓였다. 두 개의 작은 저장 장치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릴 첫 번째 폭약이었다. 그날 밤 한 인터넷 언론사 서버에 기사 하나가 업로드되었다. 단독, 태상그룹 한유라 실장, 법인카드로 명품 쇼핑 후 페이퍼 컴퍼니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 기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가 요동쳤다. 태상그룹 주가는 소폭 하락하기 시작했다. 모텔방 컴퓨터 화면을 보던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주 작지만 분명한 첫 번째 균열이었다. 하지만 그 통쾌함은 아주 잠시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가 접속한 언론사 홈페이지는 사이트 점검 중이라는 안내문만 덩그러니 떠 있었다. 기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한태석이 움직인 것이다. 그는 기사를 내리기 위해 언론사를 통째로 사버렸다. 돈으로 진실을 지워버리는 그들만의 방식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지우와 어머니가 있는 낡은 빌라의 지축을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남자들이 문을 부술듯이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 그들은 법원 집행관이라며 차가운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과거 한유라가 조작했던 횡령 혐의에 대한 채무 불이행 통지서였다. 모든 것이 합법적인 절차처럼 보였다.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에 대한 압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들은 지우의 어머니가 절교하든 말든 집안으로 들이닥쳤다. 쿵.
쿵, 쿵. 가구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심장을 긁었다. 쩍. 소리를 내며 붉은 압류 딱지가 아버지의 낡은 책상에, 어머니의 재봉틀에, 그리고 지우가 유일하게 간직한 가족 사진 액자 위에 무자비하게 달라붙었다. 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어머니는 충격에 실신해버렸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지우는 실신한 어머니를 부축하고 거리로 내몰렸다. 굳게 닫힌 현관문 위에는 서늘한 법원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 살을 내는 겨울바람이 두 사람의 얇은 옷을 파고들었다. 지우는 저 멀리 보이는 태상으룹의 마천루를 올려다보았다. 그 꼭대기에서 한태석이 자신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녀의 입에서 뜨거운 김과 함께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서지우는 텅 빈 거리, 가로등 불빛 아래 홀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집, 명예, 그리고 아버지를 구하리라는 마지막 희망까지.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익숙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한도준이었다. 그의 얼굴은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지우 씨.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지우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노려봤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걸 받아요. 그가 힘겹게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가 10년 전 사건의 공범과 통화한 녹음 파일입니다.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지우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왜 나한테 이걸 주죠? 당신도 한태석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선을 넘었으니까.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내민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국 그녀는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에 닿는 순간 지우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과연 구원의 동아줄이었을까? 아니면 목을 조여올 교수대 밧줄이었을까? 다음 날 지우는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실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강민혁 검사, 대학 시절 알고 지내던 선배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지우를 맞았다. 지우야, 대체 무슨 일이야? 태상그룹이랑 얽혔다는 소문이... 선배,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지우는 결연한 표정으로 한도준에게 받은 USB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태상그룹 한태석 회장의 자백 녹음 파일이에요. 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말없이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작은 딸깍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헤드폰을 썼다. 지우는 침을 삼키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헤드폰 너머로 어떤 소리가 흐르는지 지우는 알 수 없었다. 오직 강민혁 검사의 미간이 서서히 좁혀지고 입가가 차갑게 굳어가는 것만 보일 뿐이었다. 몇 분이 흘렀을까? 강민혁이 헤드폰을 벗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아는 후배를 향한 걱정이 아니었다. 피해자를 신문하는 검사의 서늘한 눈빛이었다. 서지우 씨, 그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잠시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건장한 수사관 2명이 들어왔다. 지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뭐예요, 선배? 강민혁은 차갑게 말했다. 이 파일의 내용은 한태석 회장의 자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아버지 서영진 씨가 돈을 요구하며 한 회장을 협박하는 내용이군요. 거짓말? 그럴 리가 이제 없어요. 서지우 씨, 당신을 증거 위조 및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이 그녀의 손목에서 울렸다. 지우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이럴 리가 없어요. 이건 함정이에요. 그녀의 절규는 차가운 검사실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다. 한도준. 그녀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이름이 가장 잔인한 배신이 되어 심장에 박혔다. 같은 시각 태상그룹 회장실. 한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뒤에는 한도준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잘했다, 아들아. 이제야 내 아들답구나. 한도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주먹이 하얗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그는 지우를 완벽한 함정으로 밀어 넣었다. 사랑과 배신, 그 경계에서 그는 결국 아버지를 택한 것이다. 차가운 쇠문이 열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서지우는 구치소 밖으로 한 걸음 내디뎠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 터지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의 시야를 하얗게 불태웠다. 서지우 씨, 증거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버지를 위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심정이 어떻습니까? 마이크들이 독사의 혀처럼 그녀의 얼굴 앞으로 날아들었다. 지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입술을 깨물었다. 쏟아지는 질문들은 질문이 아니었다. 이미 그녀를 아버지를 위해 증거를 조작한 페류나로 단정한 낙인이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어떤 변명도 이 거대한 여론의 파도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인파를 헤치고 빠져나오는 그녀의 어깨를 누군가 거칠게 밀쳤다.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른 그녀는 도망치듯 택시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 모든 것이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신문 한 면 헤드라인이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졌다. 지우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아버지가 수감된 교도소였다. 차가운 면회실의 강화유리가 그녀와 아버지의 세상을 갈라놓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무표정한 얼굴의 교도관이 나타나 서류를 툭 내려놓았다. 서영진 수감자, 현재 위독하여 의료병동에 있습니다.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위독하다니요? 갑자기 왜? 교도관은 지우의 절박한 질문을 기계적으로 잘라냈다. 규정상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지우를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며 돌아섰다. 창백해진 지우의 손이 유리를 짚었다. 차가운 감촉이 심장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이다. 한태석이 손을 쓴 게 틀림없었다. 바로 그때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이었다. 불안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보호자분 되시죠? 환자분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지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중환자실 앞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차가운 복도 의자에 망부석처럼 앉아 있었다. 수술실 표시등이 꺼지고 지친 얼굴의 의사가 걸어 나왔다. 급성 심부전입니다. 심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사형 선고처럼 냉정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비수가 되어 지우의 가슴에 박혔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었다. 살릴 방법은 없나요? 의사는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했다. 그의 눈빛에 희미한 연민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장 이식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증자를 찾는 것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다. 아버지는 감옥에서 죽어가고 어머니는 당장 내일조차 기약할 수 없었다. 자신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범죄자가 되었다. 지우는 비틀거리며 병원 구석의 텅 빈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억눌렀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녀의 울음 섞인 절규가 텅 빈 공간을 울렸다. 바로 그때였다. 위층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는 낡은 구두 소리가 들렸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녀의 앞에서 멈췄다. 지우가 고개를 들자 희끗희끗한 머리의 노이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서지우 양 맞지요? 노이사는 지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는 손에 든 상자를 지우의 무릎 위로 건넸다. 생각보다 묵직한 무게였다. 오래전 서영진 씨가 내게 맡겨둔 물건입니다.
언젠가 딸에게 꼭 전해달라고 신신당부했었지요. 지우는 멍한 눈으로 상자를 내려다보았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상자 중앙에는 작고 낡은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이것이 과연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희망의 조각일까?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의 판도라 상자일까? 상자 위 낡은 자물쇠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지 오래였다. 지우가 손끝으로 힘주어 비틀자 툭 하고 부서져 내렸다. 먼지가 뽀얗게 일었다. 그녀는 기침을 참으며 조심스럽게 나무 뚜껑을 들어 올렸다. 삐걱거리는 경첩 소리가 10년의 세월을 가로질러 울렸다. 상자 안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함께 아버지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수십 권은 좋게 넘어 보이는 손때에 묻은 연구 일지들이었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가장 위에 있는 일지 한 권을 꺼내 들었다. 표지는 달아서 너덜너덜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가 그녀를 맞았다. 단순한 실험 데이터의 나열이 아니었다. 페이지 귀퉁이마다 그날의 날씨, 스쳐 지나간 생각들, 심지어 지우가 학교에서 받아온 상장에 대한 기쁨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아버지의 삶 그 자체였다. 그녀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일지에 빠져들었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마치 어젯밤의 일처럼 귓가에 생생했다. 몇 시간을 그렇게 보냈을까? 지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10번째 일지 중간쯤, 다른 페이지와는 이질적인 기록이 있었다. 화학식과 그래프 사이에 아주 작은 글씨로 휘갈겨 쓴 메모였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Seed 5, 파나마 경유. 기술 이전 최종 장음 수령 확인.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Seed 5. 한태석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되던 바로 그 차명 계좌. 파나마. 삭제된 이메일 초안에 등장했던 바로 그 장소. 퍼즐 조각들이 섬광처럼 머릿속에서 맞춰졌다. 아버지는 기술 유출범이 아니었다. 희생자였다. 한태석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빼앗아 팔아넘기고 그 더러운 돈을 세탁한 것이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억눌렀던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다. 이 일지 뭉치는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한태석의 범죄를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다시 미친 듯이 일지를 파고들었다. 희망이 보이자 조급함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러다 또 다른 암호를 발견했다. SR, CCTV, IREC2, KE, GX. 복잡한 영문과 숫자의 조합이었다. SEED2. 아버지의 두 번째 씨앗. 지우의 머릿속에 태상그룹 서버 깊숙한 곳에서 봤던 파일명이 떠올랐다. 원인 불명으로 손상되어 복구 불가 판정을 받았던 사건 당일의 CCTV 파일. 이것이 그 파일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일지 뒷면을 칼로 긁어냈다. 종이 틈새에서 얇은 마이크로 SD카드가 툭 하고 떨어졌다. 시드2. 아버지가 남긴 진짜 씨앗은 서버가 아니라 바로 이 안에 있었다. 그녀는 카드를 PC에 꽂았다. 화면 가득 암호 입력창이 떴다. 일지에 적힌 복잡한 수식의 답. 그것이 바로 비밀번호였다. 접속 승인. 클라우드 백업 파일을 불러옵니다. 로딩바가 채워지더니 지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영상이 나타났. 흑백의 저화질 영상. 아버지의 연구실 앞 복도였다. 날짜와 시간이 화면 하단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10년 전 그날 새벽 2시 13분. 그때였다.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각 잡힌 어깨, 망설임 없는 걸음걸이. 남자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못한 채 연구실 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아주 짧은 순간 남자의 옆모습이 카메라에 스쳤다. 흐릿했지만 분명했다. 한태석이었다. 완벽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그의 모든 거짓말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품에 안고 있던 일지 사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반으로 접힌 메모지 한 장이었다.
일지의 거친 종이와는 다른 매끄럽고 빳빳한 재질. 지우는 의아한 표정으로 메모지를 주워 펼쳤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를 교묘하게 흉내낸 글씨였다. 선대 회장 사모님께서 건네신 마음, 감당할 수 없는 무게에 잠 못 이루는 밤이다.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까? 혼란이 파도처럼 덮쳐왔다. 선대 회장의 아내와 아버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내용.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지우는 휴대폰으로 아버지가 보낸 마지막 편지 사진을 확대했다. 메모지의 글씨와 한 글자씩 비교하기 시작했다. 얼핏 보면 똑같았지만 계속 보니 미세한 차이가 보였다. 을 쓰는 각도, B의 마지막 획을 꺾는 방식. 이것은 아버지를 완벽한 가해자로 혹은 파렴치한으로 만들기 위해 누군가 심어놓은 악의적인 함정이었다. 한태석. 그가 꾸민 또 하나의 계략임이 틀림없었다. 지우는 PC방의 차가운 책상 위에 증거들을 늘어놓았다. 한태석의 범죄를 암시하는 일지 기록, 그의 알리바이를 깨뜨릴 CCTV 영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뒤엎으려 조작된 거짓 메모 한 장.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치열한 전장이었다. 그녀는 일지를 다시 품에 안았다. 종이의 차가운 감촉 너머로 아버지의 분노가, 절망이, 그리고 복수심이 뜨겁게 전해져 왔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나직한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이건 단순한 연구 일지가 아니야. 아버지의 전쟁 기록이야. 차가운 병원 복도, 지우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희미하게 깜빡이는 생명 유지 장치 불빛을 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품에 안은 아버지의 연구 일지를 세게 끌어안았다. 손끝이 낡은 종이를 파고들었다. 이 안에 한태석을 무너뜨릴 칼이 있었다. 하지만 그 칼을 휘두르기도 전에 지켜야 할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다. 하지만 한태석은 이미 그녀보다 두 발자국 앞서 있었다. 태상그룹 회장실. 한태석은 책상 위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서지우의 최근 동선, 허름한 PC방 접속 기록,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 출입 내역까지. 모든 것이 손바닥 위에 있었다. 그의 입가에 뱀 같은 미소가 걸렸다. 쥐새끼가 발버둥 쳐봤자 결국 독수리의 발톱 아래에 있을 뿐이었다. 그는 책상 위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비서에게 짧게 지시했다. 대학병원 이사장, 지금 바로 연결해. 잠시 후 묵직한 수화기를 든 한태석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흘러나왔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는 안부를 묻는 척하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서지우라는 여자의 어머니, 심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과 함께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한태석은 남은 말을 못 박듯 내뱉었다. 그 순서 좀 미뤄야겠습니다. 아주 뒤로. 영원히.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한태석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도시의 불빛이 발 아래에 카페처럼 깔려 있었다. 그는 이제 가장 잔인한 마지막 카드를 직접 전달하러 갈 참이었다. 지우가 멍하니 복도 의자에 앉아 있을 때였다. 그림자처럼 한태석이 그녀 앞에 나타났다. 비싼 구두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에 지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무감각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어머니는 좀 어떠신가? 그 한마디에 지우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어떻게 알고 이곳에 나타난 것인가? 한태석은 지우의 혼란을 즐기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네가 가진 걸 모두 버려라. 아버지의 복수, 그 가짜는 증거 노름, 전부. 그리고 영원히 사라져. 쥐 죽은 듯이. 그러면 네 어머니는 살 수 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지우의 어머니 목숨값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거래 제안이었다. 지우는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움직였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당신,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한태석은 코웃음을 쳤다. 악마? 아니, 난 그저 내 것을 지키는 가장일 뿐이다. 너처럼. 그는 지우의 턱 밑까지 다가와 나직하게 속삭였다. 선택해. 죽은 아버지의 헛된 명예냐, 살아있는 어머니의 목숨이냐. 그는 말을 마친 뒤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지우의 무너지는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기 직전 그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고 있어. 내 어머니의 심장처럼 말이지. 한태석이 사라지자 지우는 휘청거리며 벽에 등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녀의 시선이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 희미한 생명 유지 장치 불빛과 품에 안은 연구 일지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아버지의 절규와 어머니의 마지막 숨소리가 귓가에서 뒤섞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식으면서 응축된 차가운 결의의 증거였다. 한태석의 비인간적인 공격은 그녀의 마지막 남은 연민마저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거칠게 닦아냈다. 흔들리던 동공이 한 점에 고정되었다. 더 이상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지옥뿐이었다. 한태석을 위한, 그리고 기꺼이 그 지옥으로 걸어 들어갈 자신을 위한 지옥, undefined. 차가운 분노는 지우의 피를 얼음처럼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한태석의 목숨줄을 끊어놓을 칼날을 갈았다. 첫 번째 목표는 강민혁 검사였다. 자신을 배신했던, 그러나 동시에 한태석에게 속았던 남자. 지우는 그에게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를 보냈다. 아버지의 연구 일지 중 단 한 페이지의 사진이었다. 시드 5, 파나마 경유. 강민혁이 놓쳤던 유일한 단서였다. 다음 날 밤, 약속 장소인 낡은 폐창고에 먼저 도착한 것은 강민혁이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초조하게 바닥을 내려다봤다. 속았다는 분노와 검사로서의 자존심이 뒤엉켜 있었다. 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철문이 열리고 지우가 그림자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이제야 제대로 보실 준비가 되셨나요, 검사님? 지우가 던진 USB가 낡은 드럼통 위에서 차가운 금소금을 냈다. 강민혁은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이게 뭐지? 또 무슨 조작된 증거라도 가져온 건가? 아니요. 이건 당신의 목줄입니다. 지우의 서늘한 대답에 강민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다. 그 안에 한태석 회장의 범죄 증거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태상그룹 비서실장에게서 받은 고액의 수표 사진, 그리고 사건을 덮으라는 청탁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들어있죠. 너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야? 강민혁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협박? 아니, 거래입니다. 지우는 조소했다. 이게 세상에 터지면 당신은 검사 옷을 벗는 걸로 끝나지 않아. 뇌물수수, 직권남용, 감옥에서 썩게 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이 될 테니까. 강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다. 식은 땀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그가 알던 가련한 후배가 아니었다. 벼랑 끝에서 돌아온 악귀였다. 선택하세요, 선배. 한태석과 함께 침몰하는 부패 검사가 될 건지, 아니면 재벌 회장의 비리를 파헤친 정의로운 검사로 남을 건지. 지우는 한 발짝 더 다가와 그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살고 싶으면 주인을 물어뜯으세요. 아주 처절하게. 강민혁의 거친 숨소리가 폐창고를 채웠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집어들었다. 살기 위해선 괴물의 손을 잡아야만 했다. 그의 눈에 비굴함과 도끼가 동시에 서렸다. 바로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희미하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한도준이었다. 어머니의 병실 앞. 한도준은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퍼붓던 폭언을 떠올렸다.
당신 집안은 대대로 병약해서 쓸모가 없어. 한태석에게 가족은 그저 장기판 위의 말에 불과했다. 모든 환멸이 그의 심장을 갉아먹었다. 그는 지우의 눈을 마주 보지 못한 채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막을 겁니다. 지우는 대답 대신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무거웠다. 한도준은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태상그룹의 모든 비자금 내역과 주주 명단입니다. 주주 총회 당일 아버지를 끌어내릴 유일한 무기가 될 겁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아버지에 대한 완벽한 배신이었다. 이제 모든 패가 보였다. 한태석을 무너뜨릴 증거, 법의 칼날이 되어줄 검사, 그리고 적의 심장에서 정보를 빼내줄 내부 조력자까지.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패창고에 모였다. 그들의 앞에는 태상그룹 본사의 설계도와 주주총회 계획안이 펼쳐져 있었다. 주주총회가 열리는 오전 10시, 한도준 씨가 내부에서 비자금 계좌를 동결시키는 즉시 제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습니다. 강민혁이 말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법의 심판은 너무 느립니다. 그녀는 설계도 위 회장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이제부터 재판은 제가 직접 열겠습니다. 그녀는 한태석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추락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짜여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늦게 귀가한 한도준의 옷에서 낯선 먼지 냄새를 맡은 한유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오빠의 뒷모습을 쏘아보았다. 그녀의 손톱이 날카롭게 빛났다. 계획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공기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지우는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 앞에 다시 앉았다. 모든 증거는 모였다. 하지만 무언가 가장 결정적인 마지막 조각이 빠진 기분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상자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로 향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선대 회장, 그리고 멀찍이 서 있던 한태석. 지우는 무심코 액자를 들어 손으로 쓸었다. 바로 그때였다. 손끝이 액자 뒷면의 낡은 종이 모서리에 걸렸다. 무언가 미세하게 들뜨는 감촉. 지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틈을 벌렸다. 덧대어진 종이가 뜯겨져 나가자 그 안에서 곱게 접힌 편지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누렇게 바른 종이 위에는 아버지의 필체가 선명했다. 내 딸 지우에게. 지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이 편지를 읽는다면 너는 모든 진실과 마주할 준비가 된 것이겠지. 지우야, 너는 내 딸이 아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이다. 지우의 눈이 커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편지의 내용은 그녀의 세계를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녀는 사실 태상그룹 김건영 선대회장의 친딸이었다. 한태석의 계략으로 선대회장이 의문의 사고를 당한 후 아버지 서영진은 그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로 입적해 평생을 숨겨왔던 것이다. 편지의 마지막 문단이 지우의 심장을 찔렀다. 진짜 유언장은 내가 남긴 첫 번째 씨앗 속에 숨겨두었다. 평생의 충심을 담았던 숫자들이 회장님의 마지막 목소리를 지켜줄 것이다. 첫 번째 씨앗. 숫자들. 그 순간 지우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10년 전 재무팀장의 비공개 회계 장부. 암호화되어 있던 바로 그 파일. 그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선대 회장의 진짜 유언장을 숨겨놓은 암호화 파일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암호를 풀 수 없었다. 그때 편지 귀퉁이에 적힌 작은 추신이 눈에 들어왔다. 열쇠가 필요하다면 우리의 맹세를 지켜본 박 변호사를 찾아가거라. 박 변호사. 사진 속 제3의 인물. 지우는 수소문 끝에 작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그를 찾아냈다. 초췌한 모습의 박 변호사는 지우가 내민 편지와 회계 장부 파일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이 암호는 저와 서 연구원 그리고 회장님 세 사람만이 아는 날입니다. 태산의 첫 시작을 맹세했던 날. 엔터 키를 누르자 화면 가득 빽빽했던 숫자들이 순식간에 법적 효력을 지닌 유언장 문서로 바뀌었다. 모든 진실이 핏빛으로 선명하게 드러났다. 한태석은 그룹을 강탈한 것뿐만 아니라 선대 회장의 죽음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아버지 서영진은 지우를 지키기 위해 모든 비밀을 끌어안고 스스로 희생양이 되었던 것이다. 모니터 불빛이 지우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편지지 위로 떨어졌다. 잉크가 검게 번졌다. 복수는 이제 단순히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성전이 되었다. 지우는 젖은 목소리로 나직하게 읊조렸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께서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었군요. 운명의 날, 태상그룹 주주 총회장은 성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거웠다. 단상 위, 한태석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자개 만년필이 트로피처럼 들려 있었다. 그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선언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쿵! 육중한 회의장 문이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삐딱하게 선 구두, 흐트러진 머리칼의 불청객이 아니었다. 또각, 또각.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단단한 구두 소리와 함께 서지우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고 등은 꼿꼿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주주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야. 한태석이 고함을 쳤다. 지우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단상 옆 프레젠테이션 컴퓨터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손에 든 USB를 꽂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딸깍. 거대한 스크린 위 한태석의 성공을 찬양하던 그래프가 암전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나타난 것은 10년 전 연구실 복도를 비추는 흑백의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 젊은 한태석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주주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저건 조작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려고 만든 가짜 영상이야. 한태석의 목소리가 신경질적으로 갈라졌다. 지우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다시 한번 눌렀다. 화면은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 들어간 수백억 원의 차명 계좌 내역으로 바뀌었다. 빽빽한 숫자와 날짜들이 주주들의 눈을 파고들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종이를 뒤적이는 소리, 헛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이 모든 게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 보시죠, 한 회장님. 지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궁지에 몰린 한태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지우에게 달려들었다. 거친 손이 그녀의 팔을 움켜쥐려는 순간이었다. 멈추시죠, 아버지. 회의장 뒷문에서 한도준이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모든 주주가 들을 수 있도록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래, 내가 그랬다. 서영진의 기술도 회사도 전부 다 내가 가졌어. 그 멍청한 놈은 자기가 왜 감옥에 갔는지도 모를 거다. 회의장을 가득 채운 것은 한태석 자신의 목소리였다. 그의 추악한 자백이 스피커를 통해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한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붙잡으려던 지우의 팔을 놓친 채 허공에서 손을 떨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지우는 그의 손에 들린 만년필을 차갑게 노려봤다. 그 만년필, 아버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얻은 전리품이었습니까? 그녀는 한태석의 손을 경멸스럽게 뿌리쳤다. 그의 몸이 휘청거렸다. 한 회장님, 그 더러운 죄인의 손 제 몸에서 치우세요.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 주주들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지우는 회의장을 나섰다. 뒤에서는 한태석이 경찰에게 끌려가며 절규하는 소리만 비참하게 울렸다. 그와 한유,
라는 결국 모든 죄의 대가를 법의 심판대 위에서 치렀다. 한도주는 속죄하듯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로 떠났다.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듯했다. 지우의 어머니는 기적처럼 심장 이식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며칠 후 태상으로 포회장실. 이제 그 자리는 지우의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하나씩 정리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비서가 들어와 빳빳한 흰 봉투를 내밀었다. 발신인은 없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여인의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붉은 펜으로 그어진 물음표 하나가 선명했다.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사진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이제 모든 게 시작일 뿐이야. 본 이야기는 허구이며 등장인물과 사건은 실제와 무관합니다.